경쟁 전략, 경쟁 우위, 국가 경쟁 전략, 경쟁이라는 단어, 전략이라는 단어, 뭐 거의 아버지다,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목차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경쟁을 해내는 방법, 차별화에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컨셉들 4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변치 않는 원칙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5포스 이야기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3가지 본원적 경쟁 전략, 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책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비즈니스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점유율 모델. 사실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매트릭스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은요, 사업을 진행 중인 산업 분야나 신사업을 계획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경쟁 기업의 예상 행동은 어떤 것들이고 그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련된 산업의 향후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장기적으로 자사에 가장 유리한 경쟁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경쟁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지금 2023년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드셨습니다. 핵심 분야가 이제 경쟁과 전략이다. 미타니 코지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이제 프레딕 테일러하고 메이오 실험, 호손 실험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한쪽을 뭐 X 이론이라 하고 한쪽을 뭐 Y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 아래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위쪽은 어떤 조직 혹은 어떤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학이다. 이 아래쪽을 뭐 인간 중심이다, 위쪽을 산업 중심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텔러부터 와서 5포시스가 여기 있고요, 블루오션 전략 여기 있고, 디자인 띵킹 한 중간 정도 있고, 아래쪽에가 뭐가 있냐면 핵심 역량, 학습 조직,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요, 이 미타니 코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인간 중심 쪽이냐, 아무래도 사람을 좀 따뜻하게 해서 전략을 펼쳐 나갈 거냐, 아니면은 산업의 구조를 잘 분석해서 전략을 짜 나갈 거냐 라고 분석을 해놨는데 재밌어서 제가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5포시스는 이 정도에 있다. 경쟁 전략의 목차는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5포시스는요 1부의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본원적 경쟁 전략도 여기 1부 2장에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좀 내용이 많다 이렇게 참고하시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셉은 5포시스하고 본원적 경쟁 전략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3부의 내용,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이런 내용이다. 생각보다 책이 좀 두껍죠?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앞쪽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이 책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게 뭐냐? 뭐니 해도 익숙하시죠 이거?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하시죠? 5포스입니다. 5가지. 5포스가 뭐냐? 5개의 힘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5개의 힘이냐? 그게 뭐냐면 산업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5가지 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렁탕집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설렁탕집 간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화관을 운영한다. 영화관들 간의 경쟁이에요. 그 기존 기업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산업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마이클 포터가 이거 정리를 잘 해준 겁니다. 이 그림도 잘 그렸어요. 좌우죠. 왼쪽에 공급자가 있고 오른쪽에 구매자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교섭력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경쟁 상황이 달라지더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니까 공급자 쪽에 공급 파워, 즉 교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막 달라져요. 원가가 올라가고, 인도의 어떤 옥수수 무역이 갑자기 막 공급자의 교섭력이 올라가요.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공급자 쪽의 파워에 의해서 경쟁이 달라지더라. 두 번째, 구매자의 교섭력에 의해서 공급도 달라지더라. 교섭이 또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일본 불매 운동이 갑자기 일어나요.
뭐 갑질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회사는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생겨요. 혹은 유통기업들이 제조기업들 쪽으로 막 비즈니스 후방 통합 막 진출해 버려요. 이쪽은 비즈니스 전방 통합으로 진출, 이쪽은 비즈니스 후방 통합으로 진출. 뭐 이렇게 되니까 경쟁 상황이 우리끼리 경쟁 안 해도 경쟁 상황이 치열해지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축도 있대요. 세로축은 뭐냐? 신규 진입자예요. 와, 핸드폰 사업은 애플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삼성이 등장하고 화웨이가 등장하고 뭐 노키아가 뭐 새롭게 진출한다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규 진입자가 있어요. 대체제의 위협도 있습니다. 핸드폰 산업자들 간에 경쟁하는 줄 알았는데 PC가 핸드폰 비슷한 기능을 또 다 해버리네요. 커뮤니티 산업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별로 안 써.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대체제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예요. 1번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어떠한가. 2번 공급자의 공급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교섭력이 어떻게 되느냐. 3번 구매자들은 구매할 때 어떻게 파워를 또 가져가느냐. 4번 신규 진입자들. 와, 나는 이 산업 뭐 좀 벗어나야 되나 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침낭 깔고 공부하고 있죠. 들어오겠다고. 마지막으로 5번. 소니의 경쟁자는 뭐 아이와나 파나소닉이 아니라 나이키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클 포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산업군이 나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요소를 보시면 이게 1번입니다. 경쟁 강도가 가장 많은 거죠. 수많은 경쟁 기업과 대등한 균형을 이루는 경쟁 기업들, 산업 성장 자체의 정체, 높은 고정비와 재고비용, 희박한 차별성과 높은 교체비용, 대규모 시설의 확충, 다양한 경쟁 기업들, 큰 전략적 이해관계, 높은 철수 장벽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산업 내의 경쟁 요소예요. 나도 설렁탕 하면서 철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내 옆집의 설렁탕 집도 철수하면 철수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철수도 못하고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산업 내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공급자의 교섭력 있죠. 공급 능력의 과점, 산업의 집중도. 오렌지는 선키스트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키스트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오렌지 사와야 되는 거죠. 서울우유, 우리나라는 뭐 우유 가격도 초기에 올라간다 그러죠. 서울우유의 협동조합에서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물론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공급 능력의 과점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공급자가 하는 제품에 대한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데서 구매해 줄 수 있으면 뭐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양모 이불 국내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양모 생산 조합에서 양모 가격을 올려버려요. 몽골에 가서 양모를 대체제로 구입해 올 수 있다. 그러면은 협상할 수가 있는 건데 몽골에서 양모를 못 구해와요. 그러면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산업이 공급자 그룹의 주요 고객이 아닌지, 다른 데가 먼저 구매하고 나는 조금씩 사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메인 구매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공급자의 판매품이 구매자의 주요 물품이 되는지,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화되는지, 전방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공급자가 전방 통합하겠다고 나를 야금야금 먹고 와가지고 결국은 경쟁사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D2C 하겠다고 등장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공급자의 교섭력에 해당됩니다. 그런 시장에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항상 공급자를 바라보면서도 견제하면서 공급자를 보아야 되는 거죠. 구매자의 교섭력 3번이죠. 집중적인 구매, 판매자의 판매량 중 어느 정도 상상량이 되느냐. 내가 거래처가 10군데인데 내 매출의 50%를 한화에서 다 해요. 내가 거래처가 200군데인데 내 매출의 70%를 삼성이 다 가져가요. 삼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구매자의 원가, 구매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 파는 제품이 표준화되어 있는지, 교체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구매자가 낮은 이윤을 보고 있는 건지, 구매자가 후방 통합으로 위협하는 건지, 구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내 물건 사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윤을 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나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내 제품을 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적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나한테 가격 할인에 대한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러 요소들이 구매자의 교섭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대체제의 유혹. 그 대체제가 자사의 제품과 가격 및 효능 면에서 대체성을 계속 향상해주고 있는가. 동네 마트 입장에서는 쿠팡과 배민과 마켓컬리가 소비자들을, 우리 마트 주변 아파트 엄마들의 만족을 계속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불만 요소가 되는 건지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대체재가 되죠. 그 대체재를 생산하고 있는 산업이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진입장벽이죠. 규모의 경제, 제품 차별화, 소요 자본, 교체 비용, 유통 경로에 대한 접근성, 원가 우위, 정부의 어떤 정책, 특별히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산업이나 의학, 제약 이런 산업을 하는 경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죠.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 정부 정책 때문에요. 정부 정책이 인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미 인허가를 받아놓은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 경쟁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신 이 5포스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5포시스가 마이클 포터의 탁월함은 어떤 거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산업 내에만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외에도 존재하고 내 스코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와 공급자의 전체적인 요소를 넓게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경쟁의 변수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확인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A 시장에 해당되는지 B 시장에 해당되는 B 시장은 뭐랄까요? 정체된 시장을 의미를 하고 A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고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가인지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을 만드는 5포시스 이야기를 양식을 담겨 놓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컨셉을 익히시고요. 연결된 추천 강의에 5포시스 양식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작성해서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의 탁월함은 또 어디에 있냐면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원가, 차별화, 집중화. 참 컨셉이 심플합니다. 이 세 가지로 본원적 전략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싸게 해주든지 다르게 해주든지 나한테 잘해주든지 요 셋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5포시스만큼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것, 원가 우위를 이루는 것, 집중화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나눠보면 집중화는 2가지 영역이죠. 보시면 여기 이쪽 왼쪽 집중화, 오른쪽 집중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DBR에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원가 우위, 차별화, 원가 집중화, 차별화 집중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자, 프라핏이죠. 큰 글씨 P 곱하기 큰 글씨 V 마이너스 C. 이런 이야기 좀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P는 프로핏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스에서 밸류를 곱하고 뭘 빼면 됩니까? C니까 코스트죠. 요 그림이에요. 4가지의 함수란 말이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다가 가치를 곱하고 비용을 빼면 됩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는 요소는 어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핵심이 뭡니까? R&D죠. 연구 개발을 통해서 품질을 올리는 전략이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죠. 밸류는 뭡니까? 밸류를 올릴 전략이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코스트를 낮추는 전략은요? 네, 프로듀싱이죠. 생산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차별화, 집중화. 그쵸? 원가,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차별화는 뭡니까?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죠. 집중화는 뭐예요? 프로듀싱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칠판 보여주시면 프라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 고객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지, 원가를 어떻게 낮출 건지, 그러면 그것이 프로핏으로 결론이 되어진다. 프라이싱과 프로핏에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마이클 포터로 돌아와서 총체적 원가 우위, 차별화, 그리고 집중화 요소 중에서 하나씩 보죠. 원가 우위 전략부터 보시죠. 넓은 시장에서 낮은 비용을 경제 우위로 하는 전략이에요. 싸게 해주는 것은요, 고객에게 선택권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내 제품을 구입을 할 때에 전에는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7,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1,000원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기회를 고객이 마음껏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싸게 해주는 것은요, 언제나 경쟁력이 됩니다.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가 많은 시장에서 효과적인 방법이죠.
경쟁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용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거나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원가 우위 전략이 잘 나오려면 대규모 자원 투자와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생산 공정의 기술적 관리, 집중적인 노동력 관리, 제작 및 생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가 잘 나와야 되고 유통 시스템상에서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죠. 조직상의 대응은 철저한 원가 관리 기법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빈번하고 세부적인 통제 및 관리 보고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적인 조직화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자원 및 기술적인 요소고 오른쪽은 조직상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소는 관리의 문제고 왼쪽에 있는 요소는 개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 원가 우위 전략사에 총체적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원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원가 우위 전략이 잘 나오려면 대규모 자원 투자와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생산 공정의 기술적 관리, 집중적인 노동력 관리, 제작 및 생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가 잘 나와야 되고 유통 시스템상에서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죠. 조직상의 대응은 철저한 원가 관리 기법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빈번하고 세부적인 통제 및 관리 보고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적인 조직화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자원 및 기술적인 요소고 오른쪽은 조직상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소는 관리의 문제고 왼쪽에 있는 요소는 개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죠? 칠판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총체적 원가 우위 전략사에 총체적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려우실 텐데 원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브랜드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겁니다.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기능의 최적화, 단량 통일, 상품을 다양하게 안 만들어요. 그냥 한 제품만 만들어요. 가격을 80%가량 대폭 낮춰서 가성비를 높인 브랜드, 즉 노브랜드라는 길씨를 넣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런 원가 우위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른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마른 수건을 짜자 아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원가 우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 아까 보셨죠? 차별화 전략은 고객의 밸류를 올려주는 작업입니다. 밸류를 올려주는, 마케팅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특한 것으로 인식시키는 전략입니다. 구매자의 욕구와 신호체계가 다양해서 표준화된 제품으로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사용되어져요. 차별화 전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가방을 만들어서 팔아요. 원가 우위 전략 됩니까? 여행용 캐리어를 만들어서 팔아요. 원가 우위 전략 됩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씩 정말 여름휴가 갈 때 모자 하나 내가 쓰고 싶어요. 이거 원가 우위 전략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고객의 가심비가 중요하죠.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마음속에서 와 정말 멋있어. 와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조직에 있어서는 기술적 요인과 조직상의 대응이 아까 보셨던 원가 중심 조직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요인은 뭐예요? 강력한 마케팅 능력, 생산 기술, 창의적인 안목과 재능, 기초적인 조사 연구와 능력, 품질 및 기술의 선도자, 산업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다른 업종에서 독특한 기술의 배합 능력, 유통 경로의 적극적인 협력. 어떠세요? 다르죠? 자, 조직상의 조직 문화도 보세요. 연구 개발과 제품 개발, 마케팅 간의 효율적인 기능, 양적인 평가 대신 주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고도의 숙련성을 가진 노동력이나 과학자, 창의적인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쾌적한 근무 여건. 쾌적한 근무 여건인 거죠. 다르죠.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조직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마른 수건 짜기 이런 방식보다는 약간 공간도 있고 쾌적한 근무 여건 이런 표현을 써줬어요. 이런 회사들입니다. 비누 회사 이런 데들이에요. P&G 아이보리는 1897년 당시 300개 비누 회사와 경쟁했다. P&G사는 아이보리 비누를 흰색 그리고 물에 뜨는 비누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차별화 전략을 펼쳤다.
경쟁업체들이 갈색 비누는 무거워서 강에 쉽게 잃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었고, 아이보리 비누는 제조 과정의 실수로 발생한 물에 뜨는 성질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뭐 당대에는요, 물에 뜨는 비누라고 하는 거 신기하고 막 가신비죠. 와, 독특해. 와, 나도 그거 써보고 싶어.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을 써야만 하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뭐 전통 기업으로서 몇십 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하겠다. 그러면 그 원가 우위 전략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쾌적한 사무실. 예, 마이클 포터의 표현입니다. 컨셉이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집중화, 차별화 집중화예요. 원가 집중화, 차별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특정 구매자 집단이나 생산 라인별 부분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시장에 집중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 특정한 목표만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모든 방안을 여기에 맞춰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요걸 이제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이라고 종종 말씀드리곤 했죠. 어떤 영역을 진출을 할 때 이것저것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공급 과잉의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기 뭐 농민들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산림도 있는데 축산업 하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해서 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축산업 협동조합이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네. 집중화 전략은 자원 및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이상적인 방책이 특정한 전략적인 목표에 집중되는 겁니다. 조직상의 내용이 어때요? 특정한 적절한 목표에 집중된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상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만, 포터스 페인트는요 25년간 핸드메이드 페인트 및 건축 마감재를 생산해온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요 손수 집을 칠하는 아마추어 페인터 대신 직접 페인트공을 대상으로 한 페인트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여 전문가 고객층을 주력 고객층으로 확보했어요. 페인트를 쓸 때도 이 아마추어나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 있죠? 전문 페인트 하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만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집중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집중화죠. 한국에서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키즈 카페, 아이들과 그 부모님을 주 고객으로 하여 놀이 공간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심화된 저출산에 아이들이 골드키즈로 부상하면서 아동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된 산업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세 가지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쓰지? 하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뭐예요? 원가를 어떻게 낮출 건가? 마른 소원 한번 짜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이죠. 어떻게 마케팅적 고객의 인식 속에서 우리를 차별화되게 인식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집중화입니다. 집중화는 원가 집중화와 차별화 집중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경쟁 전략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이것도 뭐 너무너무나 중요한 컨셉이죠. 비즈니스 전방 통합, 후방 통합이에요.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 포터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냐면, 자, 보십시오. 마이클 포터는 이른바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사슬이죠. 가치사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어떤 비즈니스인지 간에 여기가 구매가 있죠. 구매가 있고 생산이 있고 물류, 판매, 그리고 AS.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업의 판매 활동, 기업의 어떤 그 활동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매할 때 내가 100원짜리를 샀으면 판매할 때는 1000원짜리 만들어서 판매해야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기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100원에 구매한 어떤 물질이 1000원짜리의 상품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 이것을 가치사슬, 밸류 체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원적 기능 위에 지원적 기능, 여기에 마케팅도 있고요. 여기에 총무도 있고요. 여기에 인사도 있고요. 경영도 있고요. 이런 모든 활동들은 전체에 필요한 일이죠. 이거를 가치사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 거래보다도 이 비즈니스의 전방 통합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을 받아서 팔아주는 게 유통업이죠. 내가 유통업이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받아서 마케팅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오른쪽으로 점점점 가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을 전방통합이다라고 했고요.
왼쪽으로 가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물류를 해요. 근데 제조하는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듣고 자꾸 품질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요. 아유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왼쪽으로 가죠. 내가 제조를 해요. 근데 원료를 사오는데 원료가 이제 안정적이지도 않고 해외에서 자꾸 사오니까 기간도 늦어지고 그래요. 아유 국내에서 내가 원료도 내가 생산해야지 하면서 원료도 생산을 해요. 그걸 이제 후방통합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통합은 기업이 부품과 원료 같은 투입 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을 후방통합이라고 그래요. 주로 원자재, 제조 이런 방향들을 비즈니스의 후방 쪽을 통합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2004년에 현대모비스는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폴로 산업의 지분 65.4%를 330여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어요. 아폴로 산업은 자동차의 앞, 뒤, 범퍼와 헤드램프, 조수석의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아폴로 산업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생산 공정과 관리를 일원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 부품의 고기능화와 고성능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통적으로 비즈니스의 후방과 전방을 통합하면서 조직을 키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커피 원료를 조달하는데 커피의 제조, 커피의 생산 이런 부분들을 후방 통합을 해가죠. 점점 농장들을 직접 관리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커피 퀄리티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후방, 나한테 공급을 갖다 주는 을림들을 그냥 인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가슴이 웅장해주는 여기 줄이 있죠. 아주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아예 해놨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회사인 거죠. 현대가 인수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2020년 12월 달에 로보틱스 9천억에 9천억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에 앱틱스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2조 3천억 인수한 것보다도요 이 로보틱스 주목을 받던 곳이거든요. 여기를 인수해서 비즈니스 뭐 한 거예요? 후방 통합한 겁니다. R&D의 영역을 비즈니스 후방 통합을 해서 그 영역을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의 기술을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비즈니스의 후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료를 통합하거나 R&D를 통합하거나 이런 방식이 되죠. 비즈니스 전방 통합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회사, 제조회사, 물류회사가 비즈니스의 판매나 마케팅이나 고객관리 영역을 통합해버리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거예요. 기업의 유통 부분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LG전자가 베스트샵을 운영해버리죠. 삼성이 디지털 플라자 운영해버리죠. 아이고 내가 직접 팔게 하고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버리는 겁니다. AS센터 운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군데는 자회사 내지는 협력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방통합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한테 뭔가 공급해주는 쪽이 어떤 쪽인가, 그 공급해주는 쪽의 문제 때문에 나의 고객을 섬기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공급해주는 쪽을 어떻게 통제권 안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공급해주고 있는 회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이 어렵고 어려워지고 내가 잘 준비해놨는데 제대로 구현 못해주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쪽을 그냥 통합해가지고 통제권을 올리는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이 책에서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성장 점유율 모형이죠. 흔히들 BCG 매트릭스라고 불리우는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가로축에는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에요. 현금 창출 능력을 말합니다. 세로축에는요 현금 성장이에요. 성장. 얼마나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냐 이야기예요. 돈은 많이 벌어와요. 돈은 많이 벌어오는데 성장 가능성은 낮아요. 이쪽은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성장 가능성도 높아요. 그걸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이 캐시카우예요. 이쪽은 돈 못 벌어와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낮아요. 도구죠, 도구. 문제죠. 근데 이 오른쪽은 어때요? 돈은 많이 못 벌어와요, 지금. 근데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예요.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돈은 못 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현금 흐름을 볼 때 캐시카우에서 퀘스천 마크 쪽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성장하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캐시카우는요, 낮은 성장 속도의 시장에서 높은 상대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 단위는 풍족한 현금 유입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렇게 얻은 현금은 다른 성장 산업에서 좋은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그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현금 사용자일 거예요. 이런 산업 따위는 허약한 경쟁 위치 때문에 현금에 함정이 됩니다. 네,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스타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높은 이윤을 가져다 둘 강력한 시장 위치죠. 이 단위는 평균 균형 상태에 가까이 있어요. 퀘스천 마크는 어때요? 성장을 재정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현금 유입을 필요로 해요. 반면 이 단위는 불리한 경쟁적 위치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이 약해요. 사례로 한번 보시죠. 삼성의 경우는 캐시카우가 어디입니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돈 많이 벌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성장 가능성은 요즘 또 달라요. 이게 상온, 상압의 초반도체라고 그러던가요? 그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PC 계열은 약간 도구에 가깝게 됐죠, 이미. 근데 스타 제품, 롤러블 폰, 이거 성장 가능성 아주 높죠. 그런데 AI 기반의 SaaS 서비스, 이쪽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삼성이 아직 진출 못하고 있는 영역이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분야는 아직 진출하고 싶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에요. 조금 더 쉽게 보면 스타벅스로 보면 캐시카우는 뭡니까? 매장입니다. 매장, 카페와 디저트 이런 음료들이에요. 근데 도구가 있어요. 스타벅스 음악 CD들 이런 거 있죠. 이거 돈 안 되죠.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 있죠, 요거. CPG라고 그러죠. 소비상품 그룹들, 프라푸치노 이렇게 휴게실 가면 있고 편의점 가면 있는 이 음료들, 스타 제품들이죠.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각 지역 특화된 차들 있죠. 지역 특화된 차들은 이렇게 이거까지 팔리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로 우리 회사의 제품에서 캐시카우가 뭐고 도구가 뭐고 스타가 뭐가 있고 퀘스천 마크는 뭐가 있는지를 봐서 캐시카우에서 번 돈을 퀘스천 마크 쪽에 투자함으로써 퀘스천 마크가 스타 제품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장 점유율 모델이고 조직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마이클 포터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워드로 좀 기억을 해보시죠. 첫 번째가 파이브 포스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 두 번째, 본원적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본원적 전략, 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비즈니스 전방 통합, 후방 통합. 이것을 종적 통합, 횡적 통합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BCG 매트릭스, 캐시카우, 도그, 스타, 퀘스천.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제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이야기했다. 그러면 경쟁 우위도 있고 국가 우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마이클 포터 이야기 정도 나오면 그 파이포시스 산업 내의 경쟁만 보는 게 아니라 공급자와 구매자도 봐야 되고 대체자와 신규 진입자도 봐야 돼.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시면서 좀 시선을 좀 넓혀주는 그렇게 직원들과 대화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5가지 경쟁 요인에 대해서 산업 내에 다른 기업을 능가하기 위한 잠재적 성공 요인이고 3가지의 본원적 전략 접근법을 기억하라. 성장을 위해서 내부 혹은 관리적인 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수직적 통합 자체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은 성장 점유율 모형처럼 바람직한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포트폴리오가 현금 균형 상태에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개의 컨셉 기억하시면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